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세미나를 주관하신 조배숙 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이 10개라도 바쁘신데 이렇게 이 세미나의 그 긴급성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법사위원들은 좀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와주신 그 내빈 여러분, 국회의원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에 우리 원내대표를 지내신 윤재옥 삼선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위에서 지금 활약하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 교수를 하셨고 또 텔레비에서 패널로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우리 김민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MBC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과거에 MBC 사장을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그 MBC 노조와 힘든 투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장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법사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법사위가 그 최전선입니다. 날마다 격렬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주당 그 위원장의 그 전횡으로 간사도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의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전방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법사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생명수당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또 선봉에 서 계십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장경태 의원하고 어떤 설전도 벌였고 아주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우리 추미애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이제 발언권 정지 많이 받고요. 옆에서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곽규택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방 도착하셨네요. 예,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예, 그 탈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북한에서 그 핵 개발하는 그런 그 극비에 그런 데 접근하셔가지고 그쪽의 무기 체계를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지금 또 민주당과 싸우고 계신 우리 박충건 우리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오늘의 주역이신데요. 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발제자가 두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차진아 교수님은 좀 늦게 오신다고 하고요. 우리 또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그 지성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토론을 맡아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학의 대가십니다. 근데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그 정년을 하신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이 정말 좋은 헌법적인 가치, 원칙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우리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박형명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형명 변호사님은 이제 저도 판사 때 그때 우리 박형명 변호사님이 연수원 14기시던가요? 15기신가요? 예.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그리고 상당히 그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시고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분강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형명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소개를 드릴 것은 변호사 단체가 여러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가요? 박형명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제 한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토론을 하실 분을 좀 추천을 해주십사 했더니 또 박형명 변호사님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착한 법률 변호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은 과거에 대한변협 회장을 하셨던 김현 변호사님이신데요. 그분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법무법인 안답니까? 네, 법무법인 안다. 모든 문제를 안다는 뜻이겠죠. 안다에 우리 조영주 변호사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발제자는 15분, 토론자를 10분씩 해서 우리 이렇게 토론을 진행할 것이고요. 사실 지도부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 지도부가 10시에 무슨 행사가 겹쳐서 한 10시 20분쯤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좀 이 세미나를 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내빈 중에서 이제 축사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지금 저희들 이제 쭉 작년부터 법사위를 해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정말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검찰청 폐지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마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얘기를 지난 한 5월 달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랴. 그리고 자기네들 또 말을 띄워봤다가 이거는 그냥 당론 거친 거 아니다. 그냥 띄워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5개 범죄 12개의 혐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워보려고 그래서 한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내란몰이. 그래서 내란몰이로 위한 특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주심으로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 밑에서는 이게 유죄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내란몰이의 확정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정권의 지금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삼권 분립, 법치주의 이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법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 후한무치한 그런 그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는 저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를 뽑을 때, 공직자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고 도덕성 검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이 집권 여당은 이제 정의, 도덕성은 팽개치고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은 원래 이 재판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배당 원칙에 의해서 배당된 판사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정해진 룰이 아니라 사후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판사들을 자기 입맛에 골라서 임명해서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입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우려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될 경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입맛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계속 만들 것입니다. 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형사적 정의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 혼란의 그리고 엉망인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나락으로 그리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법 왜곡죄.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이 달라지면 이해 당사자, 피해를 본 관계인들이 법 왜곡했다고 판사, 검사를 무수하게 이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고 이래서 소송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헌법학자들, 변호사님들 모시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잘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막아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유의미한 이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곳곳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세미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세미나고 국민들 모두가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 수호로 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 계신 우리 조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안을 나눠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제 해체됐고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사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은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원도 똑같이 지금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 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나 법치주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 복주를 자행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이제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그 볼륨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이제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가 없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고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들께 이 절박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절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안 해드린 그 내빈분이 있어서 저희 김은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발제자 분이시죠. 차진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법사위의 나경원 간사님과 법사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진아 교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한 두어 달 됐죠. 국정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법사위에서 정말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 차 교수님이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차 교수님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법률 규정상, 법논리상 이런 것이다 라고 상황을 또는 조문을 정확하게 설명을 국민들께 또 법사위원들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차 교수님 발언은 막아버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입틀막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 듣기 싫다, 국민들 의견 듣기 싫다, 특히 야당 목소리는 다 틀어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우 교수님께서 문화일보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후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조리돌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대법관들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정에 무단히 침입을 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리하여 권력 간의 서열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에 나와 있는 사법부의 독립 및 법치주의, 상권 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에 대한 긴급 세미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두어 달 전 지성우 교수님께서 경고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낱낱이 잘 전달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수 교수님과 또 박형명 그리고 조용주 변호사님도 토론에 함께해 주셨는데 늘 마음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간사 선임을 안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간사를 하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간사 선임을 안 해주는 것이 그들의 입법에 정말 독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저녁도 못 먹고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들이 위헌적인 법안들, 이 법왜곡죄,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축조심사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는 위헌을 선언하고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어제는 계엄 1년이 된 날입니다. 계엄에 대한 헌법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소위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고되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더 진작되었습니까? 법치주의가 더 확보되었습니까? 헌정 가치가, 헌법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계엄 이후 어제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더 하겠다는 내란 몰입, 그리고 내란 공포 정치의 계속이었다. 그 내란 공포 정치는 하나하나 모든 국가 권력을 해체하고 헌법을 해체하는 것이었고 그 최후의 최종의 선이 바로 사법부 독립과 사법 질서의 해체라고 봅니다. 그 법이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 이 특별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들어서서
이 재판부를 고릅니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란 유죄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라고 포장해도 이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항 저 조항 고치고 있던데, 중국산 제품 아무리 태그가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을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번 우리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판검사 왜곡죄, 법 왜곡죄에는 소송 지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란 공포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바로 입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고 내란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 국헌문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실 텐데 잘 숙지하셔서 그 위험성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조배숙 의원님 스스로를 소개 안 하셨는데요. 법사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사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 하자 그러시는데 저는 살짝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조배숙 의원님이 서둘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연부역강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배숙 의원님한테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조승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많이 의원님들 오셔서 다 축사를 드려야 되지만 좀 저희들 시간 관계상 우리 윤지옥 전 원내대표님께서 좀 대표로 외빈으로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이제 법안 소위가 있는데 이 반헌법적 행위를 보면서 법안 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헌법적 의정, 입법활동 이것을 대통령께서 묵인 방조하면은 이거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헌법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참담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좀 멋진 정치, 더 좋은 정치를 왜 하지 않는지 안타깝고, 우리가 지금 참 이 대명천지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가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왜곡죄, 상권분립 왜곡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조배숙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차진아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또 늘 우리 나라를 걱정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함께해 주신 장영수 교수님 또 두 분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은 앞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긴급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께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요. 시간을 우리 사회자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 방 사용 관계도 하고 하니까 죄송한데 발제자는 15분씩이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는 10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행사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차진아 교수입니다. 일단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그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발제문을 만드느라고 밤을 좀 새다시피 해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요. 일단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법이 어저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최신 버전을 어제 밤에나 받아가지고 다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 제일 문제는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해서 정권을 획득한 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이 내란몰이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법치국가의 가장 큰 어떤 위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란 3법이라고 부르는 거를 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바꿔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보시면 이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줄침 부분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위헌성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사쪽에서부터 보시면 특별재판소 또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성되는 재판부 내지는 재판소를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빼뜨렸는데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군사법원만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계속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어떤 기능도 조차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특별재판부는 101조 1항이 위배됩니다.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법권에는 재판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권 행사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사법행정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사법행정권의 핵심에는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건 배당 그리고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이 점은 1985년 11월 29일 유엔에서 채택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14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 21조 1항에 위배됩니다.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은 단순히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관이 그 재판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불특정 사건 내지 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을 미리 규정해 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떤 법관이 어떤 사건을 재판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 및 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구현되는데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재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가지고 그 재판부를 이미 자기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 제27조 1항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그 재판부에 대해서 그 사건을 뺏어가지고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도 위헌이고요.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자의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금 어저께 그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된 그 법률안은 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를 2개 이상으로 복수로 두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의 재판부를 두고 이들 사이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 특정한 사건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안에 따른 그러한 그 전담재판부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를 2개 두는 것이 왜 이 원칙에 위배되냐,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왜 위배되냐면 처음부터 이 2개 이상의 그런 전담재판부 자체가 이 특별하게 고른, 인위적으로 고른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매우 자기적인 그러한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더 악의적으로 이 전담재판부를 마치 지식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 지금 보통의 일반 재판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역대 특별재판소를 보면 이 6쪽에 보면 그 반민특위에 의한 특별재판부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재판소 그리고 박정희의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소급 처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위헌성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대에 이러한 그 3개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재판부는 그나마 위헌성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부칙에다가 명문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는 헌법에 명문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의 문제를 피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보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반민특위에서의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의 특별재판소나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하고 본질에서 차이가 없는데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에 근거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반면에 지금 이 3.1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는 과거 헨리 7세 시절에 영국의 성실청 내지는 성좌재판소라고 하는 거 혹은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같이 자의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더더군다나 법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전담재판부라고 한다고 해서 금지되는 특별재판소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21세기 선진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며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쪽에 보시면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박스에서 보면은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독일은 그 대법원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 연방재정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재정법원은 여러 개의 재판부로 구성이 되는데 그 한 재판부를 5명의 대법관이
그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질병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가는 그런 대법관이 있어서 결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6명씩을 한 재판부에 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 6명의 대법관 중에서 1명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빠지는 그 룰을 정한 건데요. 법원조직법에서 그때 이것을 무작위의 방법으로 빠지도록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대법관들의 성이 가나다 순으로 먼저 빠지게 하고, 만약 김씨와 가씨 이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이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빠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의 방법으로 빠지게 하고 있었는데,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외 조항에 뭐가 있었냐면 재판장이 이 각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대법관 중에서 원래 순서대로는 B 대법관이 빠져야 되는데, 재판장이 봤을 때 B 대법관이 지금 갖고 있는 사건 부담은 좀 적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사건 부담이 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B를 그냥 놓고 C를 빠지게 하는, 이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이러한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둔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악용될 수 있잖아요. 재판장이 그 사건 부담의 경중에 따라서 이걸 룰을 바꾼 거다, 재량권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그 B 대법관을 빼고 C 대법관을 넣게 되면은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것만으로도 이 우리 헌법 제27조 1항에 해당되는 독일 기본법 101조 제1항 2문에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만 보더라도 12.3 그 비상기업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3쪽의 그 입법에 의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독립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법률안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면 14쪽에 2조를 보면 대상 사건이 비상기업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명확성 원칙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무한 확장 가능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두 명 이상 두도록 되고 있는데, 도대체 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란 특검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내란 특검을 해서 계속 구속 영장 신청하고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때의 영장을 기각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를 딱 찍어가지고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쪽에서 16쪽을 보시면 그 16쪽의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더 악의적이다, 이렇게 위장수를 펼치고 있다. 결국 2개 재판부 모두 다 특별하게 골라가지고 임명한 거기 때문에,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냐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1심이나 1심에서는 그 다른 그 전담 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을 이 전담 재판부로 반드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기존에 재판하고 있던 사건을 뺏어가지고 이송하도록 하는 것은 더 말할 없이 위헌이고요.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여론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송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송했을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내란죄 사건의 무게에 엄정하게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간단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9쪽에 보시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속 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6개월, 3 이렇게 해서 1년을 해서 지금은 최소 3개월 연장하고 한 번 구속 기간이 3개월이고 한 번 연장해서 6개월인 것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재판에 있어서의 그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연장 30일보다 20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공판 절차를 정지한 기간과 기소든 체포, 구속, 구금 기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은 20쪽의 네모에 보시면 207 헌바 2호 결정에 따르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제보자 등에 대해서 특히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위증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현수 사단장과 통화하고 나서 이현수 사단장이 그 명령이 그 민간인들을 끌어내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와 같이 지금 사실관계는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의심이 드는데 혹여라도 그 제보자로 둔갑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그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이 플리 바게닝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거짓 제보와 거짓 증언으로서 혹은 거짓 증거로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법 왜곡죄 도입의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에 앞서 저희 강선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앞서 차진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해서 쭉 보시면서 법 왜곡죄하고 그 연결점을 잘 못 찾으실 텐데 제 발제가 끝나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반민주, 반헌법인지 이 두 법이 연결되면 얼마나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지 법치주의가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법 왜곡죄를 좀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실체법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와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조문만 갖고 오게 되면 형사소송 절차가 전부 다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기관 관계자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릴 경우 또는 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요. 이것을 형법에 명확히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여기 조문을 맨 밑에 보시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첫째,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아니하거나 뭐 유불리 증거 은닉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행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그 문제 제기도 자세히 보시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들 하셨다시피 이것은 수사기관 정지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법에서 아마 갖고 왔을 텐데, 독일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안을 법에 규정을 해놓고 이거 기소 안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형법에서 가장 가까운 조항은 직권남용죄이지만 이 죄는 반드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판사 또는 법관이 판결 왜곡,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를 보시면, 특히 독일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법 왜곡죄를 논의하고 있는 논문들을 봤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독일 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독일에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독일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독일에는 나치나 동독에서 했던 이런 법관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이런 걸 가지고 거의 법관들을 내지는 검찰을 협박하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러 입법례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 중국 이거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거의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적 조항입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여기는 우리의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참고할 만한 조항은 없습니다. 독일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일이 이 법 왜곡죄가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여기 고의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는 이게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나요? 아직 그게 확실치 않습니다. 즉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거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에 왜 이게 있느냐? 나치하고 동독 때 그 옛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치 때 동독 때의 그 법에 의해서 사형도 선고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다만 독일에서도 판사나 검사가 법 왜곡죄로 처벌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최근 10년간 매년 한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그리고 행위 주체 역시 이 법 사건을 주재 또는 결정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중재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경찰을 다 넣어놨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해놨잖아요. 모든 수사기관을 다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하는 그 처벌 규정과 달리 우리는
법관이나 검찰에까지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수사기관까지 모두 그 처벌 대상으로 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왜곡이 어떤 행위가 있느냐? 사건 조작, 그다음에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남용하는 경우, 진실 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의 이 법 왜곡죄를 적용한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이 모든 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처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 왜곡죄가 없더라도 이 범죄는 지금 현행 형사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독일의 경우는 고의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보고 신설 법을 보고 제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은 이게 고의만 처벌하는 걸까? 고의과실을 같이 처벌하는 걸까? 만약에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형사사법의 거의 정지를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 보시면 매우 희소하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이 중요했는데 한 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 그다음에 동독 무너진 다음에 구동독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한 번입니다.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구동독 법관들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5, 60년 동안 구동독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의 잘못된 판결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이었지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법방해, 위증, 뇌물, 부패 관련 규정, 사법 비행 규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독일과는 달리 별도의 법 왜곡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국가 보니까 프랑스는 있었다가 없앴고요.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사점은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 집행자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조항이 형사벌의 한 15개 정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촘촘하게 법관이나 검찰 또는 경찰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규정들을 다 두고 특별한 규정으로 이것을 두면 형사 처벌에 그 중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형사벌 체계와 전체적으로 부조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형법 124조, 125조, 126조 그리고 122조 등에는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등의 직무유기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서 이미 이 법 왜곡죄가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도입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독일의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형사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이 독일 형사소송법과 우리 걸 계속 뒤져보면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법 왜곡죄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할 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그 죄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소를
강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사법 시스템과 독일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양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나치, 동독에서 잘못 판결한 주로 법관들에 대한 이 사법 불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 처벌을 당했는데요. 프랑스나 미국도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법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각자 그 사례가 다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거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존재합니다. 여하간에. 그리고 경찰에서도 특수본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층에 대한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 규정의 옥상옥이고 매우 과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의과실인지 뭔지 모르고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이게 친고죄, 문제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단체가 나서서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 검사들, 경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사퇴납니다. 아까 소송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 상실,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저 같으면, 제가 담당자 같으면 인지상정으로요, 문제가 되는 거 다 피할 겁니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처리 지연되고 국민의 기본권 부재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기소 편의주의고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 대한 것이라면 검찰이 지금은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해야 되는 범죄들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법 왜곡죄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소 편의주의 자체가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요. 재판과 관련된 법관,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 또는 새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사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나 법원의 활동들 아마 굉장히 위축될 거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절차 지연이 돼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 하에서조차도 이게 법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입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차진아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씩 발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순서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발제 듣고 나니까 내가 여기다 덧붙여야 될 게 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발제문을 받아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번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토론문이라고 한 3페이지 쓴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요. 마침 제가 두 분 발제 듣기 이전부터 우리 아까 이제 조배숙 의원님께서도 이 도입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어떤 강론적인 얘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 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차진호 교수께서 이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총론적인 관점에서 보충을 하고 지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뭐 제가 덧붙일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쪽의 얘기를 조금 더 보태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자, 이 정부 여당 쪽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들 많습니다. 이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고 위헌이다라는 얘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나름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른바 내란 특검의 순수한 생각이었을까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영장 발부되고 나서 구속되면 이제 국민의힘 내란 정당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원정당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배경에는 뭔가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각이 됐는데 뭐 지금 3대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고 기각된 게 워낙에 많으니까 기각된 게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영장 기각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다. 도주의 우려가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고 영장 청구를 하냐. 이거는 결국 온갖 것을 다 갖다 내란몰이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보여준 물론 이게 전체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당시 이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의견이 그분 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원 내에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두면 법원에서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 본안에 대해서조차 영장 기각이 아니라 본안에 대해서조차 무죄 판결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이 정부 여당에서 내란몰이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서 얻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진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안감, 공포심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폭의 차이로 대통령 당선되기도 했었고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쥐고서 흔드는데 이 내란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법학계나 법조계에 있어서는 아까 최재나 교수도 얘기하셨던 우제 추정의 원칙 어디 갔냐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았고 또 그걸 떠나서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내란 동조 세력이니 동조자니 하면서 몰아세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겁니다. 내란도 아니라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냐? 이거 니들 그동안에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들 왜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아니, 비상계엄을 어떻게 이렇게 법상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선포했냐? 이건 중대한 불법이고 단핵 사유고 파면이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정부 여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었을 때의 어떤 후폭풍 내지는 역풍은 엄청나게 클 거다. 더더군다나 지금 단순하게 정치 공세로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민생 치안은 제쳐놓고 이쪽에 수사 인력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상설 특검도 한다. 추가적으로 특검도 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시작 전부터 잘못된 것이었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이 사법부 압박이라는 게 초기에는 이 이재명 정권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를 넘었다. 사법부 전체가 이재명 정권 뇌관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무죄만 나오면 왕창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헌적인 전담재판부, 사실상의 특별재판부를 놓을 수가 없는, 포기 못하는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또 만약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어떤 역풍을 맞게 될지 혹은 실제로 전담재판부 구성했는데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우리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다 썩어 빠진 사법부 탓이다. 이런 식의 복선까지도 깔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거 위헌인데 왜 하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읽으면서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짝 추가를 하자면 이제 처음에 내란 3법 하다 사법개혁 3법 하다 어찌됐건 지난번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던 3개의 법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 공수처법 개정이 참 우습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 처음 만들 때부터 권한은 큰데 조직과 인력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는 실패한다라는 얘기 법안 나왔을 때부터
공수처법 통과되기 전부터도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체 아랑곳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벌써 한 5년 이상 지나고 나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권을, 공수처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소리는 안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수사권을 여기서 더 확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걸 위한 이제 밑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이 됩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수처가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럴 거면 검찰 왜 없었냐 이런 얘기 왜 안 나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모순적인 것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 가지면 안 되고 공수처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하겠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권한 정복 문제 같은 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손대지 않고 있고 결국 이 공수처의 권한 확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게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키워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인권 보장하겠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 자가당착적인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공수처법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법들에 있어서도 무수히 나타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지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네, 다음은 박형명 법무법인 김정리의 박형명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형명입니다. 제가 토론 말씀 자료에 썼습니다만 딱 40년 전 요때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전두환 치하에서 이제 법조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딱 만 40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40년 동안 법률가로서 살아왔으면 그래도 법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법률가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참담하고 아주 이렇게 험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이제 법원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법원에 근무하면서 판결을 다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고 정당하게 판결을 했느냐?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왔고 자부심을 갖고 해오면서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자부심을 잊지 않고 이제 살아왔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금년 1년에 돌아보고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법부 압박이나 이런 행태를 보면서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긴급하게 이제 요 토론자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안 내용을 좀 보자 그래서 처음에
그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를 거치면서 대안이 마련됐고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대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정말 이게 그 21세기 대명청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긴급한 세미나도 열리게 된 거죠. 지금 뭐 저 두 분 발제자와 지금 이제 장 교수님도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법을 디미냐? 지금 내란이 꼭 유죄로 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지금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란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다급함에 결국 이런 일까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그 개별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저는 두 법이 결합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봤는데 지금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중에 13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결에 그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게 유일한 경우가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견해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사실심인 1심이나 2심은 그 합의 과정도 비공개고 합의에 어떤 말이 있었고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완전 비공개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합의한 후에 그 재판부의 결론만이 판결로 표시가 됩니다. 그 합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전혀 외부에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전담재판부가 모든 판사가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면 이제 그 법원 내에서 뭐 우리법연구회 같은 그런 특별한 모임 출신의 이제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해서 유죄를 선고하겠다고 맘먹은 판사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 후보자로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재판부를 구성을 하겠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그런 사람 중에도 이렇게 저도 법원에 있었습니다만 판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저 바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다가 보면 재판을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닌데 이거 이게 어떻게 나란히 되느냐 아니면 뭐 사실인정에 관해서도 뭐 예를 들어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그게 이제 원래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이제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재판부 내부에서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수 의견으로 이제 뭐 판결은 선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수 의견이 뭐 내란에 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다거나 또는 2대1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법 왜곡죄에 관해서 이제 어제 최종 대안을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저는 그게 빠진 줄 알았더니 어제 결국 마지막 그 보면 그 법 왜곡죄 123조의 사망의 그 3호에 보면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인정 문제도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특정한 사안에서 어떤 이제 예컨대 아까 저기 우리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이번에 동원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증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겠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판사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못하겠다.
그게 싸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표시해 놓기 때문에 선고가 되면 어느 판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 왜곡죄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이게 두 가지가 묶이면, 그래서 왜 이 두 법을 저는 굳이 하는데, 아까 이제 공수처법은 지금 장 교수님 지적했듯이 이번 대상에는 빠졌거든요. 근데 두 개를 왜 이렇게 묶어서 꼭 같이 해야 되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개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의견에 개별적인 의견 표시 없이 무조건 분위기에 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법 왜곡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묶였을 때. 그래서 저는 요걸 꼭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 왜곡죄가 이제 누구라도 친고죄가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게 이제 검사 예를 들은 겁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A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를 할 때, 예컨대 이제 어떤 정당의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기소를 당한 그 사람이 그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증거가 없는데 나를 기소했다고. 그러면 이제 B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A 검사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럼 B 검사는 당연히 A 검사를 불기소하겠죠. 그러면은 B 검사를 또 법 왜곡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C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겠죠. C 검사도 불기소를 해요. 그럼 C 검사를 고소합니다. D 검사, 이번 결국 우리나라 검사 2,200명이 다 하나의 범죄 사실로 법 왜곡자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심하면은 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수사경찰관 몇만 명도 하나의 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하기 위한 게 방법이 딱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주문한 사람의 주문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거나 힘이 있거나 돈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 뜻대로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법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 가지고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따구 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를,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의견을 밝히고 하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표현이 생각나서 제가 메모에 뒀다가 참 깜빡했는데, 그 십자가 밝기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일본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박해할 때 십자가를 밟아라 해가지고 밟는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밟지 않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처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특히 좌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십자가 밝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갱이 사냥하고 막 이런다고 할 때 이제 특히 많은 표현을 쓰는데, 이 전형적인 십자가 밝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시해라. 감히 지금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 이제 그날로 골로 가는 거죠. 이런 십자가 밝기를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토론은 10분 안에 끝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특검법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특검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시로 이 민주당의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게 위헌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대법관 증언할 때도 얘기했고요. 특별재판부 얘기 나올 때도 저희가 성명서를 내면서 위헌이다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차진아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두 분 특별재판부와 법애국제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앞에 장영수 교수님과 박형영 변호사님이 또 가상적인 이 법이 적용됐을 경우에 또 가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헌이고 잘못된 법이라고 아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이거를 보신 캐나다에 있는 이제 전직 법조인 출신이 저한테 뭐 톡으로 좀 보내줬는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방치되고 되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2019년 홍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토론토 쪽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홍콩이 이제 민주화가 엉망이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도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왜 너네들은 그걸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폐간이 되고 야당이 역할을 못하고 시민단체도 사라지고 목소리를 내는 곳은 겁을 주어서 못 내게 하기 때문에 서서히 앉아있다가 결국은 당하고 말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 두렵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애국제가 신설이 되면 다음에 또 어떤 법을 또 만들까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도 너무 조용하고 지금 법조계도 사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편을 선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법조계 단체들은 침묵하고 있고 일부 단체들 특히 이제 특검법 만드는 사람들이나 한변이나 일부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될 많은 사람들, 특히나 지금 이 많은 활동들이 법조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부터 법조인이고 여당 정부에도 법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떻게 그 훌륭했던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법률가들이 이 독재국가, 총통국가를 만들었는지 잘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결국은 사법부부터 무너뜨리는 거더라고요. 사법부가 경찰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총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 이 특별재판부나 법애국제가 된다면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 있는 자, 최고의 지도 위치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더한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한 사법부 독립은 이제 물 건너가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가 되거나 더 나아가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법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그걸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학교에서 잘 배웠을 거고 시험 보기 위해서 헌법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텐데 왜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오히려 동조하면서 내란이 뭐 정당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졸속적인 입법 그리고 반헌법적인 게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도 없는데 법률 조항을 어제 보면서 조금 또 한 게 특별재판부를 1심만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항소심도 있고요. 아마 이제 대법원은 이제 대법관 증언법을 차차 해서 자기들 세력에 맞는 또 대법관을 넣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부 1, 2심 대법원까지 세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안심하게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법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법 왜곡죄는 그 자체가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반하는 법률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수사하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저도 판사를 했지만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라고 하고 그걸 표시하면 고발당할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원하는 사람 그 원하는 대로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판사들이 또 이제 뭐 친구도 많고 저도 해봤지만은 뭘 그렇게 강심장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나 고발이 위협이 되면 정부나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 저는 대략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망가지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법치주의가 없어지는 이러한 또 슬픈 사회,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제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요새 많은 상황에 대해서 심한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너무 이제 법치주의 붕괴 쪽으로 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나 또 법조계나 좀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그 폭주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우리 발제자님들 정말 훌륭한 발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토론자들께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잠깐 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호 대전에 있는 당협위원장님인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중기 특검의 양평 공무원 이제 수사받다 가혹행위로 자살했는데 그것도 변호하고 계시고, 제가 또 사법정의 수호 독재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여기 올해 자리를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언론인들께서 정말 오늘 많이 잘 들으셨죠? 자, OBS 왜 OBS 대답하세요. 예, 잘 들으셨죠? 예, 정말 잘 이 보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정말. 당신도 그러지 말아라. 이게 조항이나 뭐나 통째로 위헌인 법을 가지고 아까 나경원 의원님이 이게 뭐 중국법을 자꾸 글자 몇 자 바꾼다고 한국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나라가, 근데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 법률가들도 알아요. 이게 위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는 법 아닙니까? 저는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를 계속 판결이 마음에 안 들다고 공격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공격하면 못 버티잖아요, 판사들이. 적어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지만, 근데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 체계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나는 진짜, 저도 뭐 교수 교수분들도 다 말씀 못하는 이제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저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나라가 조용하지? 그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교수보다 더 문제가 지금 법조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기 착한법 뭐 착한법 연구회하고 이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죠. 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변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그거 별로 그렇게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데 어디가 해야 취급을 해주냐? 대한변협이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변협이 그 회장이라는 자가 원래 이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2번 하고 지난번에 대한변협 회장을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바르게 살겠다고 해서 우리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만났습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저는 약속했는지 들어보겠어요. 진짜. 근데 이자가 이제 사실 옛날에는 대한변협 회장이 원로 법조인이 되니까 자리에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변협 회장을 마치면 그 대한민국의 그래도 법조 3년 중에 한 축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마치면 아주 그냥 아주 이제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퇴직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서영교 의원하고 쿠팡 상무하고 밥 먹는 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변협 회장이 예를 들어 국회 와가지고 뭐 법사위원들이나 뭐 이런 당을 떠나서 그 변협의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바깥에서 그 서영교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정파를 떠나서 법원을 사법부를 공격을 하는 게 이제 나라가 망가지는 길인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변협은 적어도 그거는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서 사법부를 이러지 말아야 한데 대법원장을 세워놓고 30분 동안 그렇게 벌을 줬다. 대법원장은 그래서는 대법원장한테 그런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해야 돼요. 그거는 대법원장이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근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변협에서 아무 그거 없어가지고 변협의 이사회를 열 때 그 이사 중에서 이제 그 이런 뜻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 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전혀 지금 다른 이사들이 동조를 안 하고 다수 의견이 안 되니까 안 나와요 지금.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엊그제 저기 회장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곽규태 의원님께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고. 여러 교수님들 정말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우리 상황을 다 걱정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지만 정말로 이게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참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좀 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좀 드릴 수 있게 질의 좀 드리려고. 좀 전에 우리 조배석 위원님이 소개한 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가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평소 존경하는 박형명 선배님 또 토론에서 명활약하신 차진화 교수님까지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양평 면장 그 돌아가신 정 면장님 변호인 하면서 오늘 고발인으로서 고발 담당자로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뭐 열심히 제가 증거를 수집해서 이미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혹행위 치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민중기 특검에서 제가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미 인권위에서 이것이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다 고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그 김성교 의원님 보좌관이 그 자필 메모를 이렇게 인계받는 그 CCTV 동영상을 그 카페에서 구해서 인권위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피의자 신분조서 서면 질의서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법애국죄거든요. 저희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필 메모가 변호사인 저까지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인권위 설명하니까 인권위 조사관이 그러면 그 동영상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확보해가지고 인권위에 제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혹행위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고 있고 특검 자체도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와 저도 같은 동감을 하면서 조영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까 제일 문제가 이 법조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 우리 박정명 변호사님도 또 대한변협에서 아무런 지금 반응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착한 변호사나 한국 변호사 이런 몇 개 이제 의미 있는 그 소규모 변호사 단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에 민변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우파 변호사님들이 좀 많이 모여서 대한변협은 아무 역할을 하고 않으니까 이걸 좀 법조인들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큰 단체를 한번 모아서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영주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그런 제안이 있다면 저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우리 또 임원들이나 또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현 회장님이 이제 상임대표신데 지금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성회장, 변호사회장 명의로 이제 이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성명서 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에도 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단체들하고 있으면 지금 사실은 이제 변호사 단체라고 해야 몇 개 되지는 않고 대한변협은 사실은 완전 이쪽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 오늘 교수님들 발제 토론 제가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싸울 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정말 민주당 비판하고 싶고 그런데 이 분노만으로는 안 되는 게 우리한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 그래서 그런 무기를 오늘 좀 저희들이 잘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차진아 교수님, 지성우 교수님 또 이렇게 토론자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 이제 소통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착한법이든지 이런 데서 국회 소통관에 이런 의사 표시를 하시고요. 그 국회 한번 오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바쁘시겠지만 그 본청 앞에는 항상 본청 앞에 이게 그 뭔가 플랫 현수막 걸고 자기들의 의견을 그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공론의 장입니다. 한 번도 제가 변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정치 세계는 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항하는 뭔가 의사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또 토론회를 또 준비를 또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우리 언론인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 박병호 의원님 저기 식사 네.